한국? 나라가 작잖아요. 조선소야 있겠지만 유럽 기술하고는 급이 다르죠. 이 말 유럽 최대 해운사 후계자가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는 매달 울산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유요?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독일도 포기한 그 배. 오직 한국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다고 무시당했던 나라, 지금은 전 세계가 줄 서고 있습니다. 저는 벨기에 해운재벌 드로안 가문의 외동딸 에밀리 드로안입니다. 36살이 된 지금 세계적인 LNG 운송회사 넵튠 시프라인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루도빅 드로안은 저에게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에밀리야, 기억해라. 고급 선박은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은 동양에서 하는 거란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버렸죠.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해양경영 석사를 마치고 벨기에 루벤 공대에서 조선공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이분법적 사고는 변하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심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한국 조선소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요? 조선소는 있지만 나라가 너무 작지 않나요? 직원들은 데이터를 보여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값은 싸지만 기술력은 미지수예요. 브뤼셀 본사 30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략회의가 기억납니다. 마케팅 팀장이 아시아 조선소 현황 보고서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현재 한국 조선소들이 LNG 관련 기술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답했죠.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검증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넵튠 시프라인 임원진과 저녁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최근 LNG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더군요. 재무이사 이사벨 브린스가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이사벨, 우리는 브랜드가 있는 곳과 거래해야 해요. 프랑스 생나제르, 네덜란드 로테르담, 독일 키엘 같은 곳 말이에요.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유럽 조선소들의 카탈로그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면 아시아 조선소 자료는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뒀죠. 결국 대량 생산에 특화된 곳일 뿐이야. 그게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조선업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말이에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드로안 가문의 배는 유럽의 자존심이다. 저는 그 말을 신조로 삼고 살아왔어요. 50년 전통의 넵튠 시프라인이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조선소와 손을 잡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나고 자란 제게 한국은 그저 지도상의 작은 점에 불과했거든요. 사무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벨기에보다도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수준의 선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오만함이 제 판단을 흐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요. 2024년이 되면서 제 앞에 거대한 벽이 나타났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발효된 환경 규제 때문이었어요. 2030년까지 모든 대형 선박은 LNG 연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곧 LNG 벙커링선 확보가 필수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다 위의 주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팀장이 설명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차피 유럽 조선소들이 해결해 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먼저 프랑스 생나제르 조선소에 LNG 벙커링선 2척을 발주했어요. 계약 규모만 8억 유로였죠. 1년 내 인도 가능합니다. 그들의 자신 넘치는 답변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선박을 만드는 곳이라고 자부하는 조선소였거든요. 하지만 6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죄송합니다, 드로안 부사장님. 영하 162도 극저온 저장 기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랑스 조선소 대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LNG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송하는 시스템이 아직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테스트 단계라고요? 계약할 때는 왜 확신했던 거죠? 하지만 답은 뻔했어요. 계약 취소였습니다. 위약금만 5천만 유로를 물어야 했죠. 제가 그토록 믿었던 프랑스의 기술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네덜란드 로테르담 조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 연료 공급 시스템 개발이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또 다른 계약 취소 통보였어요. 이번엔 위약금이 3천만 유로였습니다. 독일 키엘 조선소까지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죠.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유럽의 명문 조선소들이 연달아 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회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에밀리,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이사벨 브린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죠. 8개월간 8천만 유로의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50년 넵튠 시프라인 역사상 이런 연속적인 실패는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유럽 조선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지만 이 사진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아버지조차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경영진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들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박혔어요. 부사장님이 너무 고집을 부리시는 거 아닌가요? 다른 선택지도 있을 텐데 제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남겨진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 브뤼셀 야경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 편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실패했다고 해서 아시아로 눈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 오션퓨얼과의 1조 원 규모 계약이 무산 위기에 놓였어요. 넵튠 시프라인이 LNG 벙커링선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오션퓨얼 CEO의 최후 통첩이었죠. 이 계약은 넵튠 시프라인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제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경고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용평가회사에서 넵튠 시프라인의 등급을 어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어요. 경영진의 판단 실패로 인한 연속적 손실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50년 전통에 들어온 가문이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언론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기사 제목이 아직도 생생해요. 유럽 해운업계의 자만이 부른 참사. 프랑스 언론인 오드리 르망은 더욱 신랄했죠. 들어온 가문의 몰락은 시간 문제다.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벨기에 현지 언론까지 제 실패를 연일 보도했어요. 내부 감사팀까지 제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부사장님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감사관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제가 서명한 모든 계약서와 회의록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제 직위 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에밀리의 고집 때문에 회사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사벨 브린스의 말에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조차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딸이지만 회사가 우선이다. 그 말이 제 심장을 관통했어요. 주주들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비상주주총회 소집 요구서가 들어왔고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에밀리 드로아는 더 이상 넵튠 시프라인을 이끌 자격이 없다. 언론에 실린 주주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브뤼셀 시내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창밖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6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뭘 해야 하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쌓여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으려 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뒀던 아시아 조선소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제가 그토록 기피했던 자료들이었죠.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존심을 버리고라도 회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보고서를 펼쳤을 때였습니다. 한 문장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현재 전 세계 LNG 벙커링선 수주의 절반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절반이라고? 제가 소리내어 중얼거렸어요.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HD 현대 미포조선, HJ중공업 같은 이름들이 보였고 수주 금액은 수조 원대였어요. 제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고급 선박은 유럽에서 하지만 이 자료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었던 걸까요? 혹시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료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HD 현대 미포조선이 18,003급 LNG 벙커링선 4척을 수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액만 5,383억 원이었습니다. HJ중공업도 한 척에 1,271억 원을 받았더군요. 합치면 1조 원이 넘는 규모였어요. 이게 정말일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 내용이었어요. 영하 162도 극저온 저장 기술, 자동 연료 공급 시스템, 실시간 제어 AI까지.
프랑스와 네덜란드 조선소가 포기했던 바로 그 기술들을 한국에서 이미 상용화했다는 거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보고서에는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들이 50년간 축적한 기술력, 중소기업들과의 완벽한 협업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된 실적들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자료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뭘 놓쳤던 걸까?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을 내렸습니다. 한 번만 직접 보자. 다음 날 아침 이사벨 브린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벨, 한국에 가보려고 해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이요? 에밀리, 정말 괜찮으세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직접 보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생전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에서 울산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넓었고 무엇보다 곳곳에서 보이는 산업시설들의 규모가 엄청났어요. 울산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조선소 규모는 제가 본 어떤 유럽 조선소보다 컸어요. 정말 여기가 그 작은 나라 맞나?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HD 현대미포조선 정문기 실장이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부사장님, 먼저 LNG 벙커링선 시운전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선박이 있었고 그 옆에서 또 다른 배가 연료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두 배가 나란히 움직이면서 완전 자동으로 LNG를 이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온도와 압력이 표시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단지 모니터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다 위에서 연료를 자동으로 넣고 있다고 정문기 실장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영하 162도 극저온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유럽에서 어려워했던 기술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유럽이 포기한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올해 수주된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정문기 실장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 주문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가 LNG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제가 유럽에서 헤매고 있을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기술 생태계였습니다. 조선소 안을 돌아보니 특수 저장 탱크를 만드는 중소기업,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정밀 용접을 담당하는 로봇 기업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50년 동안 쌓아온 결과입니다. 정문기 실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조선업에 뛰어든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축적한 기술력이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반세기 동안의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였던 거예요. 제어실에서 만난 박정윤 엔지니어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파도 높이, 바람 속도, 선박 간 거리를 계산해서 최적의 연료 공급을 진행해요. 그가 보여준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혹시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묻자 박정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AI가 0.1초 만에 모든 시스템을 중단시켜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유럽에서 테스트 단계라며 포기했던 기술이 여기서는 이미 완벽히 구현되어 있었던 거죠. 품질 관리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용접 부위 하나하나를 AI가 검사하고 미세한 결함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었어요. 불량률이 0.01% 미만입니다. 품질 담당자의 설명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유럽 조선소들이 자랑하던 품질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 방문한 부품 공급 업체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극저온 밸브를 만드는 중소기업에서는 영하 196도에서도 작동하는 제품을 보여줬어요. LNG보다 더 추운 환경에서도 문제 없어요. 사장의 자신 넘치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조선소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장관이었어요.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고 각각이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조선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학 예술이야. 정문기 실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부사장님, 저희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지를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브뤼셀 공항에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에밀리 부사장님, 한국 방문 소감이 어떠셨나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그 기술력은 유럽이 감히 넘볼 수 없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의 LNG 벙커링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이사진이 제 보고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에밀리, 정말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건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아버지,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실적, 기술 수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럽이 포기한 영하 162도 기술을 한국은 이미 상용화했어요. 우리가 8개월 동안 허비한 시간 동안 말이에요. 이사벨 브린스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져온 현실적인 데이터 앞에서 편견을 유지할 수는 없었던 거죠. 회의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넵튠 시프라인은 한국 조선소와 단독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어요. 규모는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전선단 LNG 벙커링 프로젝트였습니다. 50년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였죠. 계약 발표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유럽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넵튠 시프라인이 드디어 아시아 조선소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오늘 저희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단상에서 말했을 때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한국의 HD 현대 미포조선, HJ중공업과 함께 미래의 해운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유럽 조선소만 고집했던 넵튠 시프라인이 왜 방향을 바꾼 건가요? 저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편견이 저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어요. 최고의 기술은 최고의 파트너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다음 날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유럽이 포기한 배, 한국이 띄웠다. 월스트리트 저널 들어온 가문의 극적 반전, 아시아로 향하다. 르 피가로 한국의 기술이 유럽의 자존심을 꺾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 언론인 오드리 르망의 칼럼이었어요. 몇 주 전 저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가 이번엔 정반대의 글을 썼더군요. 에밀리 드로안의 용기 있는 결단이 유럽 해운업계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주가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넵튠 시프라인 주식이 하루 만에 15% 급등했어요. 투자자들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였죠. 신용등급도 BBB에서 A-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브뤼셀 야경을 바라봤어요. 몇 주 전 절망에 빠져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 편견을 버린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거예요. 계약 체결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울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정윤 엔지니어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거든요. 부사장님,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집에 초대받는 건 유럽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정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하고 싶어요. 울산 시내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박정윤의 아버지 김태순 할아버지께서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집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의 정중한 인사였죠.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김태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어요. 못 배운 사람이지만 제 아들은 세계에서 제일 정밀한 배를 만들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박정윤의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저녁상을 받으며 저는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이 모든 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는 웃으며 답하셨죠. 아들이 좋은 분을 모셔온다고 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사 중에 박정윤이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가 배를 만들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이 이 배를 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수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0.01%의 불량률도 용납할 수 없어요. 박정윤이 이어서 말했을 때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술을 브랜드나 명성의 문제로 봤는데 여기서는 신뢰와 책임의 문제로 보고 있었던 거죠. 김태순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스패너 하나로 시작한 일을 아들이 컴퓨터로 완성해요. 하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만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조선업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윤의 아내와 어린 딸도 함께 식사했어요. 7살 난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빠가 만든 배 타보셨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아직은 못 탔지만 곧 타게 될 거야. 아빠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배를 만드시거든. 저녁이 끝나갈 무렵 박정윤이 저를 베란다로 안내했습니다. 멀리 울산 조선소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부사장님, 저기 보이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가족 같아요.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기술자들에게 배를 만드는 일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술이 더욱 견고하고 정밀할 수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유럽에서 자랐을 때 배운 건 경쟁과 차별화였는데 여기서 본 건 협력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쳤던 건 기술의 본질이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당연한 진리 말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넵튠 10라인의 전 선단이 LNG 연료로 성공적으로 전환되었어요. 한국에서 건조된 벙커링 선들이 전 세계 바다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회사 역사상 최연소 CEO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취임식 날 브뤼셀 본사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온 파트너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온 박정윤과 정문기 실장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었구나. 오늘 저는 새로운 넵튠 10라인의 미래를 선언합니다. 제가 단상에서 말했을 때 박수가 터졌어요.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해양 친환경 기술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는 양국 해운업계 최초의 공동연구기관이었죠. 아버지가 축하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에밀리, 내가 옳았다. 아버지가 틀렸었어.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급 선박은 유럽에서만 나온다는 편견을 버리게 해줘서 고마워. 50년 만에 바뀐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연구소 설립 기념식을 위해 다시 울산을 찾았을 때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김태순 할아버지께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더군요. 부사장님, 아니 이제 사장님이시죠.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났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연구소 개소식에서 박정윤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돼요. 기술이란 건 혼자서는 만들 수 없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협력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거든요. 연구소에서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연료선, 태양광 하이브리드 시스템, 완전 자율 운항 기술까지. 한국의 기술력과 유럽의 경험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공동 개발 선박이 진수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 마이너스 LNG 하이브리드 벙커링 선이었어요. 시운전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그날 저녁 울산 앞바다에서 바라본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박정윤과 함께 갑판에 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와 지금 어떤 게 가장 달라지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기술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기술을 소유의 대상으로 봤는데 이제는 나눔의 대상으로 보게 됐어요. 박정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일하는 게 즐거워요. 최근 유럽 언론에서 저를 변화의 아이콘이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편견을 벗어던진 것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저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진실을 보여준 거였어요. 지금 제 사무실 벽에는 울산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LNG를 공급하는 장면이에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한국은 바다 위에서 기술이 아니라 믿음을 건조하고 있었다는 걸요. 작다고 무시한 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르침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 되어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편견을 버린 순간 온 세상이 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유럽이 손들고 포기한 기술. 거대한 해양 연료 시장에서 세계가 무릎 꿇은 그 순간 작다고 무시당했던 한국이 기술 초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에 띄운 건 선박이었지만 세계가 본 건 한국인의 정밀함, 끈기, 그리고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기술을 쌓아가는 울산 조선소 기술자들께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한 척의 배를 띄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